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남정욱 박사님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셨었고 주요 저서로는 벤플리트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반자, 대한민국과 함께한 국군과 주한미군 70년, 군사 전문가가 기록으로 살펴본 차이력의 삶과 꿈 등이 있습니다. 남정욱 박사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남정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잘 하셨나요? 네. 단초랑이 아주 오붓하고 좋습니다. 저도 늘 이제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다가 오늘 모처럼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순천까지. 그래서 또 이 순천에서 오늘 또 의미 있는 분의 또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더 깊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차이력 대장에 대한 그 역사 강좌를 또 우리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잠깐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군사학자입니다. 역사를 이제 전공한 군사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전공했던 게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군사 관계사, 이제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건 6.25 이제 전쟁이고, 또 6.25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 속에 영웅이 없으면은 또 그건 또 그 전쟁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25 전쟁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6.25 전쟁 하다 보니까 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걸출하신 분 한 분이 또 우리 차이력 빨치선 대장이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테마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차이력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기념사업회 학술 세미나에도 제가 발표도 했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또 차이력의 삶과 꿈이라는 또 그런 이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차이력은 1920년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년대, 다시 말해 20년대에 이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들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 생애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 삶의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커다란 디딤돌 역할하는 게 이제 몇 개 단어가 이제 상징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독립을.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 이제 그게 이제 건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국을 했는데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을 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6.25. 그게 이제 뭡니까? 이 기념관의 타이틀은 호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국의 또 이제 상징,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와 땀이 이제 이렇게 흘려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그 6.25 때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호국이고, 그 호국의 가장 이제 대표되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이력 빨치산 대장이 이제 토벌 대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차이력 대장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중 기록이라고 지금 여기 전시회도 이제 특별 기획전에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이제 발췌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분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차이력이라는 인간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차이력 이제 그 대장이 6.25 전쟁 동안에 그 파치산 토발 대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혼선이 돼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뭐지? 타이틀은 파치산 대장인데 하는 행동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빨치산을 토벌하는 대장이면서 빨치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또 행동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경찰로서는 특이하게 어떤 문화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가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다병명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면은 그분이 썼던 시 요걸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만이 차이력이 했던 행동 요거에 제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거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하나인데 하는 역할은 그분이 했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은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나라를 이뤘을 때는 뭘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라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분이 삶의 이제 시작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방돼서는 뭘 했습니까? 당시 그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본으로 가지 않은 악질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질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사상범을 담당하는 일본 경찰이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시대 때 사상범 뭐냐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그 역할하는 게 사상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사상.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것을 불온 사상으로 봤어요. 불온 사상. 왜? 일제가 자기가 식민지로 삼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물론 없어졌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본에 대한 그 반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경찰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담당했는데 차이력 대장이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국내에 돌아보니까 그런 그 행사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악질 행사를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몇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회영이라고 그 신흥무관학교 아마 그 지으신 분 나올 거예요. 육형제. 예. 그분들의 제일 맏형입니다. 그분 아들이 이제 이규창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독립운동 하다가 그 형사한테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안 거죠. 저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일본 행사를 이제 권총으로 차이력 그 대장이 권총의 명사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이제 처단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그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일제 그 해방 후에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애국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국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국 그 해방도 공간에서 그분이 이제 했던 커다란 역할 하나가 당시 해방되니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강복군 그 총사령관을 했던 분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청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청천이라는 이름을 이제 성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지치인데, 그 지청천 장군이 와서 당시 우리 국내의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그 연령층이 누구냐면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단체를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그분이. 어떤 그 명성도 있고 그만한 또 조직을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조직 이름이 청년 단체가 대동 청년단이에요. 대동. 그래서 차이력 경무관을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차이력 경무관은 이제 전주에 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대동 청년단 감찰부장, 그러니까 행동대장격이죠. 그걸 이제 맡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수립되니까 우리가 정규군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당시 우리 저 정부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서 정부를 수립했지만 48년에 재정적으로는 독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자립이 안 됐어요. 왜?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 원조, 경제 원조에 의해서 거의 80% 정부 수입에 80%가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 수를 딱 정해줬어요. 네. 우리가 뭐 청장년이 많다고 해서 군대를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0만 5천 명으로 정해버렸어요. 네. 뭐 육군 6만 5천, 그 다음에 경찰 3만 5천, 그 다음에 해군 4천에서 10만 4천 명으로 딱 정해놓고, 여기 10만 4천 명 분의 뭡니까? 무기, 그 다음에 거기 의복, 전투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장구류,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걸 이제 지급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시 북한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분명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병력까지 대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우리 자체적으로, 당시는 이제 우리가 정규군이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뭡니까? 예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비군이 있을 수가 없죠. 다 현역이죠. 그래서 만든 게 부랴부랴 만든 게 예비군 제도였어요. 그게 이름을 여기 긴장감 명칭하고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 그래서 호국군으로 이름을 지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차이력 대장이 그 전라북도의 연대가 이제 창설되는데, 그 연대에 103년대인데 연대에 2대장을 맡게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이제 운영이 좀 또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국군을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없애고 폐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예비군으로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예비군이 그때 이제 호국군이 2만 명을 이렇게 이제 정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내셔널 가드, 하지만 미국은 주 방위군이 있어요. 주마다. 그래서 주마다 이렇게 주지사가 운영하는데, 전시가 되면 그 연방에서 소집을 하면은 정규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규군이 그 숫자로 이렇게 1사단, 2사단에서 제 기억으로는 27사단까지가 아마 정규군일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나머지 숫자에 뭐 40, 뭐 31, 뭐 80사단은 내셔널 가드라고 보면 돼요. 주방위군.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미국의 병역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형태의 내셔널 가드, 그런 그 예비 전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뭘로 집니까? 청년 방위대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청년 방위대. 그래서 그걸 20만 원을 전쟁 전에 이거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력 대장도 호국군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청년 방위대에 거기에 이제 그 전북지구에 그 이제 처음에 총무처장을 맡다가 그 다음에 전쟁 직전에 정보처장을 맡으면서 거기에는 현역과 다른 계급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역은 그냥 뭐 육군, 소위, 중위 이렇게 장교들이 계급이 있었지만은 청년 방위대의 계급은
앞에 방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방이 소위, 방이 중위. 그러니까 신부는 예비역이에요, 예비역.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은 바로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가 건국 건군 과정에서 차이력이 했던 역할은 뭡니까? 이 군을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을 육선하는데 일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시 이제 전라북도에 당시 이제 개전 초기에 우리가 서울을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빼앗기는데, 그때 서울을 의정부직을 지켰던 부대가 7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군이 우리 국군 1개 사단에 북한군 정규 최정예 2개 사단하고 105 전차여단이 그 의정부역으로 집중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서울 방어 전투를 하면서 이 7사단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7사단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해체가 됩니다. 한강 방어 전투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 그대로 해체된 상태로 둘 수가 없으니까 당시 육군 총장을 지냈던 신태영 장군을, 그때 이제 투스타 소장인데 나중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이에요. 신태영 소장에게 너 전라북도에 가가지고 다시 7사단을 재창설을 하라는 임무를 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분이 와서 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사단이 전북주기에 있는 장정들을 봐서 7사단을 재건하려고, 재창설을 하려고 그런 차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직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니까 신태영 이제 그때 장군이 차이력을 육군 대위로 이렇게 인간이 시키고요. 왜냐면 예비역 신분이 있었으니까. 차이력은 그때 방이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서 이제 현역 대위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당시 7사단이 정상적인 편제를 갖지 못하니까 7사단 구국의용대, 다시 말하면 나라를 구한 의병이죠. 그런 명칭을 타이틀을 가지고 유격대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그 북한군 6사단이 천안까지 내려왔다가 북한군 6사단이 최정예사단인데, 북한군 6사단은 국공내전에서 중공군이었어요. 중공군 사단이 북한으로 들면서 완전히 이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단장 방호상인데 이 사람들이 다 중공군 그 팔로군 소속으로 해서 전쟁을, 국공내전을 치른 그 부대인데, 이게 전쟁이 나자 전쟁 전에 북한으로 들어와가지고 북한군 6사단으로 명칭만 바꾼 거예요. 원래는 중공군 166사단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천안까지 내려와서 어디로 오냐면은 나머지 부대는 경북도 쪽으로 계속 치고 내려오는데, 이 부대만 천안에서 우회전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바라볼 때 우회전에서 충청도로 해가지고, 충청도 공주가 유구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공주로 내려가지고 호남 쪽으로 이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리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강주 쪽으로 오면서 한 부대는 목포 쪽으로 가고, 한 부대가 이제 남원 운봉 쪽으로 해서 여기 순천, 광양, 요수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대가 6사단이 직결해서 하동에서 직결해서 공격한 데가 진주입니다. 그게 이제 7월 31일경인데,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 그렇게 떨어지니까 전라북도에 7사단 재건 임무를 맡았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대는 다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차이력 당시 7사단 부의용대장은 철수에 합류하지 않고 잔류를 하면서 그 옹골련 그 유격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가지고 뭡니까? 게릴라 투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정규군이 이제 그쪽에 들어오니까 북한군 이제 보급소,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그 핵무소를 이렇게 이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계획에 옮기지 못하고 그 옹골련 그 유격대장으로서 그런 이제 역할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다음에
유일하게 북한군이 점령했던 호남과 충남 지역은 미군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수복을 하러 미군 사단이. 그래서 호남 지역은 미 25사단이 들어오고 이 충청도 지역은 미 2사단이 들어와요. 미 2사단이 들어오고 충청도 쪽으로는 이제 미 25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미 2사단이 이제 호남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이력은 그때 이제 옹골련 유격대장으로 있다가 그 미군이 2사단이 들어오니까 뭘 하게 되니까 전주시의 치안을 맡게 되는 치안대장 역할을 하게 돼요. 미군이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지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빨치산 이제 토벌 대장으로서 50년 12월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겠죠. 예. 그때 이제 경감 계급장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50년 12월 이제 10일 날 임명이 되고 15일 날 제18 경찰대가 창설됩니다. 그때 전라북도에는 이미 그 빨치산을 토벌하는 부대가 17 경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별로 이제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시 전라북도 도경국장이 18대대를 또 거기에 차이력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이 좀 있기 때문에 18 전투 경찰 대대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50년 이제 12월부터 차이력이 빨치산 토벌 대장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빨치산 그 18 전투 경찰 대대장으로서 첫 전투가 안주군 이제 구이면 작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명했던 7호 발전소 이제 탈환 작전. 그러면 끝나자마자 고창, 그 다음에 정읍, 그 다음에 장수.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렇게 지형을 보면은 이 지리산 쪽에 운집에 있는 지역이 다 그쪽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력 그 대장이 빨치산 대장으로서 굉장히 전공이 많고 빨치산 토벌에 있어서 이제 획약한 이제 공을 세우니까 당시 이제 전라북도 경찰국장이 야 이럴 때 이거 전라북도를 좀 완전히 치안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투 경찰 대대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게 이제 36 경찰 대대인데 그러면서 차이력 경감을 거기에 당시 이제 그 전라북도 경찰국장이 윤명문이라는 분이었는데 경무관 이분이 호가 철주예요. 새 철자에 그 이제 배 주자 있지 않습니까? 호가 철주에서 자기 호를 붙여가지고 연대급 전투 경찰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철주 부대거든요. 그래서 그 철주 부대에 3개 전투 경찰 대대를 묶어주고 그것을 차이력 당시 경감에게 지휘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연대급의 이제 전투 그 경찰 부대를 지휘해서 차이력 당시 경감이 했던 작전이 순창 가마골 작전. 그러니까 거기는 산세도 험하고 거기에 골수 빨치산들이 들어왔어요. 무장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그 순창 가마골의 빨치산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스크바는 함락이 되더라도 이 가마골은 절대 함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어떤 전투를 좀 믿었던 데가 순창 가마골인데 그걸 결국은 완전히 소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제 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 구촌동 작전을 하는데 처음으로 차이력 경무관이 실패를 한 작전이 무주 구촌동 작전입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그러니까 실패라고 이제 하기도 좀 이제 그런데 당시 이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빨치산들이 다 물러갔다고 해서 부대를 투입을 시켰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부대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일개 중대가 거의 몰살하다시피 합니다. 전멸하다시피.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그걸 이제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 차이력 경무관 나중에 뭐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주민들을 다 몰살을 하자고 그래요. 왜? 자기 동료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의 거짓 그 제보에 의해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6.25 때 우리가 일어났던
거창 양민학살 아시죠? 아마 경찰에 의한 양민학살이 아마 무주에서 일어날 뻔했는데 차일학 경무관이 명령을 되찾고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 부하들은 막 이게 다 주민들을 다 이게 몰살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동료들이 68명이나 죽었는데. 근데 차일학 경무관이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다 빨치산들이 들어오면은 누구를 끌고 갑니까? 장병들을 끌고 가요. 청년들을. 그러니까 짐꾼으로. 또 저 괜찮은 친구들은 그 전투병으로. 왜? 빨치산도 전투를 하다 보면 이제 병력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려면은 전투병들은 그 전투에 이렇게 열중해야 되는데 이 보급만 하는 것을 그러면 전투력이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병이 전투하고 그런 이제 저 산골에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경찰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유부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작전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그걸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주민들은 빨치산들이 가면서 그걸 자기들이 여기 저 빨치산 다 이렇게 물러났다고 하지 않으면은 니네 다 와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알고 차일학 경무관이 자기 부하들을 만류합니다. 안 돼. 하지 마. 이 사람들 잘못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명도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 주민들에서 엄청난 희생을 당했는데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일학의 행동이 범인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당시 그런 상황에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당사가 됐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무주 구촌동 그 작전을 이제 끝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무주 경찰서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행정경찰이 아니고 당시 무주 경찰서 그 관할 지역도 지리산하고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은 빨치산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가깝기 때문에 무주 경찰서장으로 그 타이틀만 바뀌었지 거기서 같이 그때 그 시기에 차일학 대장이 무주 경찰서장으로 갈 즈음에 지리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선엽 저 장군을 이렇게 지휘관으로 해서 그 지리산 그 뭡니까 백야전 전투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리산 빨치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토벌하는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 경찰서도 거기에 일원으로 합류해서 관내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무주 경찰서장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임지가 임실 경찰서장으로 합니다. 임실도 굉장히 산악지역이죠. 뭐 해문산 잘 아시는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임실 지역은 당시 차일학 대장이 갔을 때에 가장 골치를 썩였던 그 빨치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빨치산 대장이 중공군 8로군 출신의 북한군 이제 대위 출신인데 이상윤이라고 그래서 F8위 부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이게 이제 골치를 신출 규모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골탕을 먹이고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이 F8위 부대장을 사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일학 대장이 갔던 게 거기서 이제 저 서남지구 총경으로 거기서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서남지구 경찰대의 이연대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지구 경찰대는 우리 그 군으로 말하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사령부. 거기에 4개 연대가 있었는데 제 2연대장으로 가면서 차일학 대장이 그 당시 빨치산의 총수, 빨치산의 총사령관, 정식 명칭은 남부군이죠. 아마 이태 전 국회의원이 지었던 남부군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태 그 양반이 이현상 밑에 빨치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향해서 김영삼 정부 때 국회의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태가 남북은 이제 소설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남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남북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 바람에 차이력이 역사에 숨었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남북은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태, 다시 말해 이현상 부하가 썼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현상이에요. 이현상. 근데 그때 그 책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이현상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현상을 죽인 사람이 발지산 토벌대장이었던 차이력이다. 그래서 차이력이 그때 역사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력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되는 그 역할을 이제 지금 오늘날 차이력 있게 한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이력이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면서 발치산 토벌 대장으로서의 이제 명성을 이제 떨치게 되는데, 그럼 차이력 대장이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좀 차이력이 이렇게 잘 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어느 부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팀 어떤 보면 단체 운동은 팀워크 중요해요. 팀워크.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개인기로 해서는 단기간에 뭐 이렇게 몇 분 정도는 뭐 어떻게 좀 성과가 있을지 모르면 계속하면 그런 성과가 없어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이력 대장 그걸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부대 단결을 어떤 상징화를 통해서 부대 단결을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대 마크를 명호부대 마크를 붙입니다. 명호부대. 명호는 뭡니까? 산중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 전투원들이 자기 어깨에 명호부대 이렇게 마크를 붙이면 뭡니까? 나 명호부대, 호랑이 그 포화는 작은 스님이 들어가요. 나 명호부대야. 그럼 뭡니까? 발치산들은 뭐 승량이나 그리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은연중에 부대원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명호부대 이론, 우리 부대는 호랑이처럼 강하다. 호랑이가 다른 동물에게 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은연중에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18 전투 경찰 대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게 척부대. 다시 하면 적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가서 살펴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게 하는 게 역할이 척후대인데, 그걸 이제 소대급으로 마련했는데, 차이력 대장 그 이름을 굉장히 그 소대 그 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신라 화랑을 따가지고 화랑소대라고 합니다. 그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겠어요? 나는 선발됐다. 화랑소대. 그런 게 어떤 은연 중에 내가 거의 소속감에서 뛸 수 있게끔 하고, 그 소속감도 스스로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력 그 대장이 토벌 때 노래를 작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키가 뭐냐면은, 아마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친 훈련을 하더라도 군가를 처음 할 땐 적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그렇게 힘이 없던 사람들이, 허리가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중에 군가를 부르면 이렇게 옵니다. 막 손도 흔들고. 그거 경험하셨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토벌 때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조국을 위해서는 피를 바쳐라. 조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는 땀을 바쳐라. 그 다음에 사랑을 위해서. 그 결국 사랑은 뭐겠어요? 견우 아니겠어요? 사랑을 위해서는 뭘 바쳐? 눈물을 바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니네들이 여기 와서 전투복을 입고 싸움가를 세 가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운다? 조국을 위해 싸운다. 또 누구를 위해 싸운다? 내 가족을 위해 싸운다. 또 누구를 위해 싸운다? 전을 위해 싸운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가 그 노래를 부르면은 야 우리는 18 전투 경찰대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옛날에 그 살아계실 때 지금 많이 이제 돌아있지만 옛날에 살아계실 때 18일 날은 매월 18일 날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그랬다고요. 그 정도로 전우회가 gem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인다는 건 뭡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립지 않으면 안 모여요. 아무리 맹분을 붙여도 안 모여요. 그런데 서로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떤 맹분을 붙여서 오지 말라, 올 수 없는데도 와요. 18 전투 그 경찰대대의 그 대대원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회를 얼마나 돈독하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상징적인 세 가지. 그 다음에 지휘관이 가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는 뭡니까? 감독이 하는 일은. 감독 잘한다는 게 뭡니까? 맹감독이라는 게. 승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축구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감독이 여거지. 지는 감독은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점점. 그러면 전투에서는 뭡니까? 승리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잘해야 돼요. 차력대장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투 편성을 기막히게 했어요. 기막히게. 전투 편성.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싸움 잘한 거 아니에요. 최고는 적어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덩치는 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은 어디 숨고 도망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통상 이렇게 예형을 보고 이렇게 야, 너 여기 해. 응?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고 기마전 할 때 덩치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아도 악바리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팀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 차이를 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예수하지만 이 친구 기질이 악바리 기질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전투부대로 편성됐어요. 그 다음에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치사방을 시키든지 행정요원을 시키든지 전투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니까 전투를 잘할 수밖에 없고 전투 병력에 유병력이 없는 거예요. 노는 병력이. 우리가 일할 때 논에나 밭에서 일할 때 사람은 많은데 어떤 논은 사람은 적은데 일의 성과가 짝짝짝 나간 그 논이 있고 모내기 할 때 어떤 데는 사람은 우글우글한데 이 진도가 안 나가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차이력대장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거기에 개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부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고 절대 후퇴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력대장은 임전무퇴의 우리가 싸움에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는 절대 후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언제 강조하느냐. 18 전투 경찰대대 창설 지식할 때 출사표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훈화를 하죠. 출사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가셨죠? 삼국지 읽으면은 제갈공명의 아마 출사표 아마 다 들어보실 건데, 차이력대장도 경찰대 창설지식에서 출사표를 밝히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공기를 토벌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호랑이가 싸우다가 물러난 거 없잖아요. 그런 임전무퇴의 비상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심어줍니까? 솔수엄수범하는 자세. 동고동락하는 자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전투에 임해서 내가 후퇴하면은 니네들이 나를 쏴라. 보아들에게. 어? 나를 쏴도 좋다. 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그 각오로 이 땅에서 공비들을 몰아낼 때까지 용감하게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후퇴하는 병사 있습니까? 또 후퇴를 할 수 없게끔 전투 편성을 했어요. 후퇴하게도 후퇴를 안 할 그 전투병들을 일선에 셌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해도 차이렉 대장이 야 후퇴해라 그 말 떨어질 때까지는 전투를 하는 그 조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지략이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그 하나 그 통쾌한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유비가 그 이렇게 이제 조조가 100만 대군인가 80만 대군인가 몰고 왔을 때 막 후퇴하잖아요. 자기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코너에 물렀을 때 장비가 그 장판교라는 그 다리에서 혼자 딱 서가지고 조조의 80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그때 장비가 무슨 깨를 씁니까? 자기 뒤에는 엄청난 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 20마리에 소나무 푸른 소나무 있죠, 생가지. 그걸 해서 말 그 꼬리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말들을 후려치니까 말들이 이렇게 도니까 그 흙먼지가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멀리서 보니까 저기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판교에서 장비가 목소리를 커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장비 뒤에 그런 이제 지략을 썼기 때문에 장비가 결국은 조조가 못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칠보 발전소 탈환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이르스 대장이 그 칠보 발전소에 빨치산 2,000명이 거기 있는데 그 75명으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하면 75명 가면 그거 게임 안 되죠. 그래서 야간에 그 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트럭을 계속 실어 나르고 또 시동 꺼서 갔다가 계속 오는, 그러니까 적들이, 그러니까 그 적이 보이게 올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서 오고, 그럼 나갈 때 헤드라이트 그것도 조용히 이렇게 나가고, 그걸 저녁 내 반복하니까 뭡니까? 와, 경찰들이 좀 엄청 우리 공격하러 오네. 그래서 공격을 실제로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또 박지산을 이제 토벌을 하는 그런 또 저 성과를 또 이제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렉 대장이 또 재밌는 면이 있어요. 전투간에 또 세 가지 또 절대 안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절을 이제 많이 다녔고, 그래서 전투간은 절대 부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절을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절에. 아무리 공비들이 있어도. 공비들이 있으면 공비들 나갈 때가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게 이제 또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 옹골련 유객대장을 할 때 개고기를 먹고 나오다가 그 밀고자 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8 부상이 있게 돼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경찰로 추선할 수밖에 없는, 군에 배치지 못하고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 해서 이제 개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루를 이제 안 잡는데, 노루는 당시 뭐 우리 민간 속설에 노루를 잡으면은 안 좋은 일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 군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이 하루는 훈련을 갔는데 노루를 잡았어요. 훈련장으로 노루가 한 마리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대병력이 싹 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었는데, 그 대대장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 쨍쨍 나는데도 훈련을 가면 비가 왔어요. 희한하게. 매번 훈련만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긍이 가요, 좀. 그래서 노루는 절대 잡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빨치산 토벌 때는 뭡니까? 숨어있는 빨치산, 그러니까 많이 있는 대규모의 빨치산도 토벌하는 그런 그 역할도 있지만은,
주로 하는 게 아지트에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 단위로 숨어 있는 빨치 사람들을 매복을 했다가 기습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제 매복을 할 때 차일ек 대장이 부하들에게 반드시 요구했던 게 있어요. 소금을 휴대해라. 소금. 그래서 소금을 왜 그러냐면은 특히 신병들. 왜냐면 매복을 하면 이제 긴장할 거 아닙니까? 응? 사람이 긴장은 뭐래요? 딸꾹질하죠, 딸꾹질. 네. 호흡 잘못되면 딸꾹질 나와요. 그 긴장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럼 소금을 먹으면은 괜찮다는 것을 본인이 그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할 때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그걸 해서 소금을 휴대하게 해서 딸꾹질이 나오려면 먹어서 딸꾹질. 왜냐면 매복을 샀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는데 그 덫을 놓고 기다리면서 짐승이 오는데 딸꾹 하면 짐승이 오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빨치산이 왔을 때 제대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또 미연에 방지를 했고, 또 하나는 아마 이렇게 산 속에서나 아마 등산하실 때 요즘에 저쪽에서 담배 피면은 바로 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 3% 감고 오면은 바로 또 맡을 수 있죠. 멀리서. 그러니까 그 매복을 나가기 한 3일 전부터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누로 세면도 못하게 하고, 치약도 사용하지 못하게. 그게 하고 나가면은 빨치산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냄새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매복을 할 때 이렇게 주의를 또 이제 하도록 했고, 하나는 이제 또 매복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방아쇠에 대고 이렇게 군대에 갖다 주면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기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나타나는 속에서. 그런데 긴장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짐승이 팍 지나가도 격발을 해요. 그럼 이게 다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병들은, 그러니까 고참들은 그냥 그대로 하고, 신병들은 총을 절대 격발장치에 못 하게 하고,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안고. 그게 안전하니까. 왜냐하면 총을 신병들이 쏠 수 있을 동안에 이미 그 전 단계는 고참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심한 부분까지 차일ек 대장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전투에서 거의 패배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됐고, 차일ек 대장이 또 하나 그 대단한 것은 그 빨치산에 그 대해서 어떤 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싸우는 그 상대지 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넓은 개념 뭐라고 생각했냐?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념적으로 지금 분리가 돼서 우리가 총불을 겨누고 있지만은 결코 적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포로로 잡은 그 빨치산에 대해서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양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잡으면은 신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악질들은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나 죽여 빨리. 우리 사극복 뭐합니까? 그 충신들은 나 빨리 목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골수 그 빨치산은 기순 항복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딱 판별해가지고 정당적으로 포로 소용소로에서 그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했을 때 고개 숙인 사람은 이것은 마음이 이제 반반이야. 그랬을 때 다음 질문이 너 그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군대에 딱 신병 가가지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경험 많으실 겁니다. 보트 쓰다가 보름달로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엄마 이야기 나오면 그건 100%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고향 부모 이야기 나오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집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양민으로 이렇게 석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빨치산 그 토벌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또 전투대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빨치산. 그러니까 전투 후에 이제 저 빨치산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절대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적으로 대해서 매장을 해줬어요. 매장을. 그러니까 빨치산도 차이력 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포로가 되려면 차이력 부대에 포로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 빨치산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빨치산 총수였던 이현상을 이제 차이력 그 상암지구 경찰대 이현대에서 이제 사살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빨치산 총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부 지시로 당시 이제 지금 창경원에 거기에 그 시체를 전시를 합니다. 그러다 그때 이제 뭐 이제 부패되고 이제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유가족에게 가족에게 이제 그걸 찾아가라고 하는데 역적놈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이현상 시체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차이력 대장이 화개장터에 지금 화개장터죠. 그 자갈밭에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 천모 벗어가지고 남은 유골은 개멀판으로 해가지고 빻아서 섬유강물에 뿌려주죠. 그러면서 자기 곤충 뽑아가지고 채발 쏴서 가는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시 사회가 어떤데 그게 가만히 옆에서 그거 두겠어요? 또 스님 불러서 그 연불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동료 경찰이 그렇게 하자면, 너 그 빨치산 총수를 그렇게 하는 게 너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 당시 상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보통 사람이면은. 그래서 그 차이로 대장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 죽은 뒤에도 빨갱이고 잘기냐. 나도 지금 저 빨치산 토벌을 많이 했지만은 그 빨치산들이 내 고향의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 모르는 친척일 수도 있고 너는 죽어서도 빨치산 잡으러 다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민족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빨치산을 결코 적의 어떤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포용하는 그 대상이지 적으로 계속 증오하고 하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음 또 이어지는데 당시 6.25 때 일이 보면은 경찰에 있는 마을하고 빨치산이 나왔던 마을은 완전히 적이에요. 적. 왜? 자식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모들도 경찰 부모는 그 경찰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빨치산 그 자식을 둔 그 마을의 빨치산 그 부락은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제 빨치산들이 득세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집단으로 해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게. 죽창으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일전상륙작전이 이게 수복이 되니까 또 이제 그 피해를 봤던 경찰도 있는 그 우익의 그 마을들이 또 자에게 있는 마을을 가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를 다른 지역은 아니면은 차이력이 관할하는 그 지역은 그걸 못하게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 주민들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 다음에 차이력 대장이 제일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밀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빨갱이라고. 그 있잖아요. 동네에 가도 또 꼭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직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으니까. 아, 그래, 너 잘했어. 거기에 대해서 뭐 포상을 한다든지, 뭐 칭찬. 그러면 이 녀석이 더 신이 나서 할 건데, 혼을 내니까.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제돼요. 근제. 그래서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어떤 보복, 이 악순환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정말 그 어떤 애민정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전쟁을 자기 어떤 이제 사람들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기 거기에 출세의 디딤길로 사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없는 전가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사일액대장은 빨치산을 자기 개인 그 재량에서 하면은 이게 정가에 안 잡혀요. 그거 큰일 납니다. 빨치산 대장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양민으로 석방하고 그러면은 그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고 했어요. 그럼 그 보아들은 뭡니까? 자기 정과인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2명 포로로 잡았는데 차력대장이 그 방면을 하도록 하면은 2명이 정가에 포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차일액대장은 6.25 전쟁의 그 본질을 자기 특이한 어떤 시각적 앵글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끝을 어떤 승리, 어떤 단순한 전쟁의 결과,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 평화로 본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뭐 이념에 의해서 총비를 거누고 이렇게 서로 죽이는 상대지만은 그건 적대 관계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평화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 어쩔 수 없는 과정.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면은, 이 양반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이현대장 시절에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며 하는 산문시를 써요. 그 산문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한번 들판에 나가서 농부들한테 물어봐라.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무공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른 아침에 일하는 농부예요. 그 사람은 사심이 없어요. 거짓말도 몰라요. 네? 단지 자기가 노동력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 나오면 나온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담백지의 농부들이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네? 우리 텃밭하면서 거기 일확천금 노리고 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 크는 재미. 거기서 뭐 잘나든 못나든 상추 이빨이 한두 개 나오면은 그것도 내가 길러서 먹는 재미. 그래서 차이르 대장 그걸 착안했는지 그 이른 아침에 한번 들판 나가다 일하는 농부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은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르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뭡니까? 지금 지리산에서 군과 경찰 그러면 빨치산 간의 싸움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 민주주의에서 싸우다 죽었냐? 아니면은 공산주의에서 싸우다 죽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안다고 나 민주주의에서 싸우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싸우다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럼 우리가 하는 전쟁은 뭐냐?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 성질. 그 양반이 지향하는 그거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어째 상대로 싸우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없이, 죽임이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없이 평화 단계로 가면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되고, 지금 우리 나라의,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지금 이념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해 있죠. 민족의 문제 그대로 있죠.
민족인데 같이 합칠 수 없는 운명적인 지금 상황. 예? 이념에 지금 갈라짐 뿐이다. 결국 추구한 것은 평화인데 양쪽이 생각하는 그 평화로 가는 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73년을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력 대장은 그것을 54년이란 말을 이야기를 한 게 54년은 34살이에요. 34살에 이런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우리 현실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그 머릿속에서 사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진주가 그 모래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아픔을 고통하면서 진액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진주 아닙니까? 네? 그건 진주의 사상이거든. 진주 알은 그 피와 땀과 고통이 수반된 결과물이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력 대장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겪었던 그런 피와 땀, 고통, 수없이 많은 고통을 어떤 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시가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저는 그걸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차이력을 연구하게 된 근본적인 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여기는 심오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풀어갈 숙제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차이력 그 대장을 좋아했던 게 문화재를 보존했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엄사 그 박황전. 그때 군에서는 이제 그 녹음이 지니까 이제 6월이 되면 숲이 우거져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빨치산들이 절로 들어오면 이거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소각을 하러 군에서 명령이 내렸는데 그때 차이력 그 대장이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결국은 빨치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문짝을 다 떼놓으면은 빨치산이 산속에서 이렇게 절로 내려오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럼 굳이 절을 태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문짝만 떼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지리산 인근, 그 다음에 전북 저 선운사, 고창에 선운사도 유명한 절 아닙니까? 쌍계사가 그 서남지구 이연대의 본부였어요. 본부. 그래서 이연상도 잡아서 제일 처음에 시체를 가지고 왔던 데가 쌍계사예요. 쌍계사. 그래서 그 쌍계사에서 그 천왕봉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 마을이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거기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고요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 지리산 그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빨치산 기념관. 그 이름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뒷전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현상이 죽은 데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확인을 이제 하고 그 마을에 들려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차이력 대장이 이렇게 쌍계사에서 이엔대 지휘본부를 두고 지휘했던 빨치산 토벌 지휘했던 그 경로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답사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력 그 경무관이 뭐 쌍계사 저 지리산역 거기에 또 있는 천은사 이런 절들을 이제 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 내장사에 뭡니까? 또 절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정읍 내장산에. 그 단풍 아름답고 한 절. 예? 예? 예.
뇌장사. 제가 그렇게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절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육체가 숨쉬고 우리 영혼이 숨쉬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그 역할을 또 우리 차이력 경무관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뭡니까? 이현상이 사살한 게 54년대 9월인데, 9월 18일인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봄에 그 이제 눈 녹듯이 빨치산들이 이제 다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지리산도 입산 통제가 됐어요. 빨치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에서 천암지구 전투 경찰대에서 공고문을 내죠. 이게 이제 그 지리산과 마을 안심하고 오십시오. 평화의 지리산과 마을 안심하고 오십시오. 빨치산들은 안전 선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도 이제 평화를 회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은 타이렉대장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그 밑으로 호남 지역, 경남 일대 이쪽에 빨치산들을 소탕을 하면서 무슨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후방의 치안을 안정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남 지역이죠. 호남.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그 호남 호국 기념관에서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에 호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빨치산 그 토벌대장인 차이력 경무관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 강좌를 만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말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차이력 경무관을, 차이력 대장을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차이력은 그 6.25라는 그 전란의 그 와중 속에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의 개념이 아닌 인간의 개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천년사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민족 예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빨치산도 포함됐고 우리 18 전투대대원도 있고 전북 도민도 있고 우리 국민들 다 포함돼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발휘한 6.25 전쟁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자 호남이 대표하는, 호남이 나 대한민국의 대표 경찰이다. 그분이 차이력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 제가 여담으로 우리가 영웅하고 이제 요건 상식으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영웅, 뭐 호골, 현인, 그 다음에 성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 뭐 선수, 운동 선수. 요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시경이라고 중국 그 공자가 그 노래 모음집이에요. 시경이라는 게. 예? 그 시경이라는 그 책 속에 그 사람을 그 구별하는 게 있어요. 7가지로. 7단계로 했는데 5명 중에서 제일 출중한 사람이, 여기 칠판 없죠? 칠판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네. 무예요, 무성한 무자. 자, 무. 요건 뭡니까? 5명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출중한 사람. 그 다음에
요것은 10명 중에 출중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웅 그러죠? 요건 1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 그 다음에 요게 1000명. 요 사이에 준이 있습니다. 준. 우리가 준재 그러죠. 준재. 요게 이제 1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인 그러죠. 현인. 요게 2000명. 그 다음 우리가 영웅 호걸 할 때 걸자 있죠. 걸. 요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 다음에 제일 2단계가 성입니다. 성. 요건 뭡니까? 몇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인 그러면. 네? 자신있게 한번 누구?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냥. 네?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뭐라고 그러죠? 성웅 그러잖아. 성웅. 예? 성웅. 우리 사극본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대양대비가 손주 왕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군이 되라 그러잖아. 성군. 예? 뛰어난. 예? 영웅 그러죠. 영웅. 영웅 호걸.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공자님이 만든 거예요. 공자님이 시경을 만들려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차이력 경무관님은 뭡니까? 제가 할 때 영웅 호걸이라고 그래요. 영웅 호걸. 예? 영웅 호걸.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 다 와서 10,000명이 아니고 그 또래 있잖아요. 그 레벨에 있는. 에? 이렇게 봐야 돼요. 상대 개념이. 그럼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력 경무관도 뭐 거의 성웅 또 영웅 호걸 애정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성으로 불러도, 이 양반의 어떤 사상적 깊이, 그 다음 했던 어떤 정과. 예. 이분이 정가가 엄청나죠. 예. 사살이 얼마나요? 1317명. 그 다음에 포로가 375명. 그 다음에 빨치산 아지트만 해도 1973개를 파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칠보 발전사 하나 탈환한 게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랬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남한 지역에는 그때 중공군이 들어온 그 상태였기 때문에 발전소가 2개밖에 없었어요. 영월에 하력발전소 하나. 그런데 여기에 섬진강에 이제 정읍에 있는 칠보 발전소, 지금 이제 섬진강 수력발전소지 아마. 2개 있었어요. 그런데 하력발전소는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하나 있었는데 13,000kW예요. 근데 당시 우리 전력이 얼마나 열악했냐면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공장은 물론 가정집 물론이고 공장 아주 기본적인 공장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은 배에 전력을 생산하는 배가 있어요. 별도. 그게 2척이 들어왔어요. 우리 6.25 때. 그래서 하나는 부산 지역에 하나 운영을 했고, 그래서 부산 인근에 공장 돌리고 필요한 전기 쓸 수 있도록 하나는 인천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석방하고 미국 말 안 듣고 이렇게 고집 피울 때 그걸 꺼버려요. 철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은처럼 어둠이 되는 거죠. 그게 20,000kW예요. 미군이 들어와서 전력 공급을. 그게 이제
두 척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한 척에 버금가는 그 전력 생산량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시 우리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게 전력 자산이에요. 그거 빼앗겨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남한 지역, 예? 이 호남 지역, 충청 지역 이 일대가 어둠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정가를 올렸고, 그런데 그 점을 이제 모두 고려했을 때 차이력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웅의 반열에,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뭡니까? 6.25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또 호국의 인물.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조선일보에서 특이한 사업을 했어요. 특별 기획전을 하면서 20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에서 그 또 코너 속에 대한민국을 지킨 18인을 선정했어요. 18인. 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갔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 좀 아시겠고, 대통령 세 분이 들어갔어요. 대통령 세 분. 미국의 아이젠하워, 그다음 트루만, 그다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을 이제 했던 그 사람, 메가더, 그 리쥐에이, 클라크, 그다음 미 8군 사령관에 했던 워커, 벤플리트,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총장을 그 육군 총장을 이제 지냈던 정일공, 이종찬, 백선영, 그 다음에 해군 총장을 지냈던 선원일제도, 그 다음에 공군 총장을 지냈던 김정열 장군, 그 다음에 육군에서 가장 그 전투를 잘한 맹장으로 이렇게 이름난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이 송묘찬 장군. 이분은 하도 그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타이거송이라고 불렀어요. 호랑이송, 타이거송. 그 다음에 그 백마고지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정호 장군. 그 다음에 경찰로서는 유일하게 누굽니까? 차이력. 그래서 차이력 경무관을 이렇게 이제 진짜 종교를 지으면서 이 정리를 한다면은, 차이력은 우리 경찰 내에 당시에 독립군 출신 경찰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독보적인 그 독립군 출신의 경찰이다. 그 다음에 빨치산 토벌대장으로서 많은 전가를 얻은 어떤 전투경찰 내지 호국경찰, 그런 이제 또 역할을 했고, 하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이렇게 수호하고 확립했던 민주경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후방의 안정을 이제 지켜냈던 치안경찰.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 무주 같은 데에서는 그 항공 폭격기가 잘못돼가지고 1200가구에서 1000가구가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동사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군 자재를 요청해가지고 그 집을 지어주죠. 가축에. 근데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또 싸움 잘했다고 이렇게 포상을 주면은 그걸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런 온정을 이제 또 베풀었던 그런 이제 박예경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재를 보호했던 이제 문화경찰. 그래서 저 2010년인가요? 그 한국 중앙경찰학교에서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찰을 이렇게 누구를 생각하느냐 했을 때 1위로 뽑힌 게 차이력, 2위가 그 68년 김신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했을 때에 종로경찰서장으로서 순직했던 최규식 경무관. 그 다음 3번이 누굽니까? 5.18 5.18 때 강주 그 발포명령 거부했던 안병아
그분은 당시 경무관인데 추서돼서 이제 치안관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차이력, 그 다음에 초기식, 안배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압도적이에요. 차이력은 36%, 초기식은 18%, 그 다음에 안배나 치안감은 6%, 6%에 좀 못 미치는 6%.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하는 경찰로서 우리 국민도 인정하고 경찰도 인정하고, 그래서 경찰도 인정하고 우리 국민도 인정하는 또 전쟁 영웅, 또 호국의 인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호국기념관에서 호국의 인물로서 흉상도 만들어도 크게 과히 나쁘지 않다는 또 그런 생각, 제안을 한번 해보고, 그런 차이력 대장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개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호국기념관에서도 지금 역할을 다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게 계속 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또 해주십사, 또 이렇게 또 부탁도 좀 드리고,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유가족에 대해서 참 등한시해요. 그 유가족들이 정말 떳떳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호국 보훈의 시선을 좀 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좌가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기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크게 여러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강의를, 제 강좌를 마치고